여러분, 혹시 그런 순간을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는데 어느 한순간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48살이 되던 해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막 치르고 돌아온 날 들었습니다. 3일장을 치르고 어머니를 땅에 묻고 눈물이 말라붙어 더는 나오지도 않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검은 상복도 채 갈아입지 못한 채로 시댁 대문을 들어서는데 마당에 신발이 20켤레도 넘게 널려 있더군요. 그리고 마루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하신 첫마디, 네 애미 죽었다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할 셈이냐? 저는 그날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짐을 싸서요. 그리고 1시간 뒤 그 자존심 강한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을 하시더군요. 돌아와 달라고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8년이라는 긴 세월을 종갓집 맏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여러분의 가슴 한편에도 묵직하게 남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저처럼 가슴에 사연을 묻고 사는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시집을 온 건 20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지금이야 20살이면 한참 어린 학생이지만 제가 자랄 적 시골에서는 20살이면 시집갈 나이가 한참 지난 축에 속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저를 시집 보내는 게 평생의 수건이셨어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로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동네에서 종갓집 장남 자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그날부터 잠을 설치셨습니다. 순이마, 거기가 그렇게 반듯한 집안이란다. 너 거기 들어가면 평생 굶을 걱정은 없다더라. 종갓집 맏며느리가 어디 아무나 하는 자린 줄 아니? 복받은 줄 알아라. 복받은 줄.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눈빛이 어찌나 간절하던지 저는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시집가서 어머니를 안심시켜드리는 것, 그게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굴도 제대로 본 적 없는 남자와 혼례를 치렀습니다. 남편 정환 씨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다만 너무 순했습니다. 어머니 앞에만 서면 40이 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작아지는 사람이었지요. 그게 우리 부부의 28년을 어떻게 갉아먹을지 그때의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시집온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은 9대째 내려오는 종가다. 1년에 제사가 11번, 차례가 2번이야. 명절에 손님이 적어도 30명은 온다. 너는 이제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니 그 손마시며 법도를 내 손으로 다 가르쳐야 한다. 알겠느냐? 저는 그저 네, 어머니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종갓집 제사를 한 번이라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사 하나 지내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요. 제사 사흘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파는 전이며 나물은 절대 쓰지 못하게 하셨어요. 조상님 모시는 상에 어디 사온 음식을 올려? 그건 정성이 아니다. 손수 만들어야 정성이지. 그래서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하루 종일 부엌에 서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명절이 되면 그 일이 사흘, 나흘씩 이어졌어요.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누구 하나 수고했다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누이 정숙이는 친정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마루에 앉아 귤이나 까먹으면서 부엌에 대고 소리만 질렀지요. 언니 식혜는 아직 멀었어요? 아버지 제사상에 식혜 빠지면 안 되는 거 알지? 언니 산적 좀 더 두툼하게 썰어요. 우리 집은 원래 그렇게 했어. 자기가 시집간 지가 언젠데 친정제사법도를 저한테 가르치려 들더군요.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도 그저 그래 알겠다 하고 넘겼습니다. 싸워봤자 시어머니가 누구 편을 들지는 뻔했으니까요. 명절은 더했습니다. 추석이며 설이 다가오면 저는 일주일 전부터 잠을 설쳤어요. 손님이 적어도 30명, 많으면 50명까지 왔으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 먹일 음식을 저 혼자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송편을 빚느라 손가락이 휘어질 것 같았고 갈비를 재느라 어깨가 빠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누구 하나 같이 하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차례를 지내고 나면 남자들은 거실에 모여 앉아 술을 마시고 화투를 쳤어요. 여자들은 시누이며 동서들은 안방에 모여 수다를 떨었지요. 부엌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는 건 늘 저 혼자였습니다. 기름때 묻은 그릇이 수십 개, 전 부친 프라이팬에 탕국 끓인 속까지. 찬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손이 빨갛게 트고 갈라졌어요. 한 번은 설거지를 하다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뚝뚝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릇에 제 눈물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참자.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어머니 자랑스러운 딸로 남아야 하니까. 그렇게 또 한 번 참았습니다. 그렇게 보낸 세월이 강산이 2번 하고도 반이 바뀌는 동안이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아들 2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영민이를 낳던 날도 잊지 못합니다. 산딸이 다쳐서 배가 남산만 했는데 하필 그날이 시할머니 제삿날이었어요. 저는 만삭의 몸으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배가 당기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픈데도 차마 못하겠다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더군요. 전을 붙이다가 진통이 와서 배를 움켜쥐고 주저앉았는데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하필 제삿날에. 조상님 노하시겠다. 얼른 일어나 마저 붙여라. 애 낳는 거야 다들 하는 거지만 제사 한번 그르치면 그게 다 후손한테 가는 거야. 저는 그날 전을 다 붙이고 상을 다 차린 다음에야 병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영민이를 낳았어요. 분만실에서 혼자 이를 악물고 아이를 낳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친정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잘 살고 있는 거 맞아? 엄마는 내가 복받았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외롭고 서러울까? 하지만 친정에 가서는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까 봐서요. 친정에 갈 때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순임아, 거기서 잘 지내지? 시어머니가 잘해주시지? 정환이가 너한테 잘하지? 그러면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나 잘 지내. 시어머니도 잘해주시고 정환 씨도 다정해. 엄마는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거짓말이 어머니를 평생 안심시켰으니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영재까지 낳고 나니 시집살이는 더 고되어졌습니다. 아이 2 키우면서 제사 챙기고 농사철엔 들에 나가 일하고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들었으니까요. 시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신 게 제가 시집 온 지 10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 후로 7년을 저는 시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욕창을 닦아드리며 모셨습니다. 그 7년 동안 시누이 정수기가 와서 아버지 병수발을 든 적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가끔 와서 아버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냐며
저를 타박하고 갈 뿐이었지요. 언니, 아버지 좀 잘 좀 씻겨드려요. 며느리가 돼서 이게 뭐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7년을 제 친아버지도 아닌 분을 똥오줌 받아가며 모셨는데 돌아오는 건 타박뿐이었으니까요. 그 7년이 어땠는지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중풍으로 한쪽 몸을 못 쓰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성격도 병 때문에 날카로워지셔서 걸핏하면 화를 내셨어요. 밥을 떠먹여 드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밥그릇을 엎으시기도 했고 한밤중에도 몇 번씩 깨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그 7년 동안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잔 적이 없어요.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욕창이 생기지 않게 2시간마다 몸을 돌려드리고 미음을 쑤어 떠먹여드리고 그러면서도 제사며 명절이며 농사일은 그대로였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7년을 보내고 나니 저는 40도 되기 전에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린 노인네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좀 인정받는 건가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내 덕에 영감이 편히 갔다.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고생을 알아주시는구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어진 말씀이 그래도 자식 도리, 며느리 도리 한 거지 뭐 대단한 일 한 거냐? 다들 하는 거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다들 하는 거다. 그 말 한마디에 제 7년이 먼지처럼 흩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집 형편도 차츰 어려워졌습니다. 종갓집이라 땅은 좀 있었지만 그 땅이라는 게 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위토, 그러니까 제사 비용을 대는 땅이라 함부로 팔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이 땅은 조상님 땅이지 우리 땅이 아니다라며 손도 못 대게 하셨습니다. 정작 우리 가족은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으로 1년에 13번 제사상을 차리느라 허덕이는데 아이들 학원비 한 번 제대로 못 대줬습니다. 큰아들 영민이가 고등학교 때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했을 때 저는 차마 안 된다는 말을 못하고 시장에 나가 남의 집 김장을 해주며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아이 학원비를 댔어요. 남편은요? 남편은 그저 농사만 지었습니다. 종갓집 장남이라는 이유로 다른 형제들처럼 도시에 나가 돈을 벌 생각도 안 했어요. 조상 땅을 지켜야 한다는 어머니 말씀 한마디에 자기 인생을 통째로 그 집에 묶어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답답해서 한 번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여보, 우리도 이제 좀 우리 살 길을 찾아봐요. 애들 다 컸으니 도시에 나가서 장사라도 하면.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무슨 소리야? 내가 이 집 장남인데 어딜 나가? 어머니 혼자 두고? 당신 그러다 어머니 귀에 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 여보, 어머니 하는데 그럼 나는 당신한테 뭐예요? 나는 28년을 이 집에 바쳤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잖아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어머니 연세 드셨으니까 조금만 더 참자. 응? 조금만 참아라. 그 말을 저는 28년 동안 들었습니다. 신혼 때도 애 낳을 때도 시아버지 병수발 들 때도 명절마다 죽도록 일할 때도 남편의 대답은 늘 한결같았어요. 조금만 참아. 도대체 얼마나 더 참아야 끝이 나는 건지 저는 그 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왜냐고요? 2가지 때문이었어요. 첫째는 우리 2 아들. 영민이와 영재가 반듯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둘째는 친정어머니였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가 시집을 그렇게 잘 갔다고 평생 자랑하며 사셨어요. 동네 사람들 만날 때마다 우리 수님이 종갓집 맏며느리야. 얼마나 반듯하게 사는지 몰라 하셨지요. 그런 어머니의 자부심을 제 손으로 깨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혼이라도 하면 어머니가 받을 충격을 저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동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을 지키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효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작년 겨울에 그만 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건 한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전화를 주셨어요. 어머니가 마당에서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다고요. 저는 부랴부랴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뇌졸 중이었어요. 병원에서는 이미 늦었다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친정과 시댁을 오가며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에 가는 걸 못마땅해 하셨어요. 내 친정엄마 일은 내 오라비가 해야 하지.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 간병이냐. 이 집 일은 누가 보고. 저는 외동딸입니다. 오라비가 어디 있어요. 어머니에겐 저밖에 없는데 시어머니는 그걸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대꾸했어요.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마지막 가시는 길은 제가 지켜드려야 하지요. 그것까지 막지는 말아주세요.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에 시댁 일을 다 해놓고 2시간 거리의 친정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미움을 떠먹여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굳어가는 어머니의 팔다리를 주물러 드렸어요. 어머니는 말씀은 못하셨지만 의식은 있으셨습니다. 제가 손을 잡으면 힘없이 마주 잡아주셨어요. 그리고 가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저는 그 눈물의 의미를 지금도 생각합니다. 어쩌면 어머니는 아셨던 게 아닐까요? 당신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딸의 시집살이가 사실은 가시밭길이었다는 걸요. 어쩌면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병원에서 어머니를 간호하던 그 시간들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시댁에서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상을 차려놓고 첫 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하면 오전이었어요. 어머니 곁에서 하루 종일 간병을 하다가 저녁이 되면 다시 2시간을 달려 시댁으로 돌아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4시간씩 길에서 보내면서도 저는 단 하루도 어머니 곁을 비우지 않았어요.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어머니 생각에 잠이 확 깨곤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곁에 있을게. 그렇게 빌고 또 빌었어요.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만 하셨습니다. 어느 날 밤 어머니 곁을 지키다가 저는 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사실 많이 힘들었어. 근데 엄마가 나 시집 잘 갔다고 좋아하는 거 보는 게 좋아서 한 번도 힘들다고 말 못했어. 미안해 엄마. 그동안 거짓말해서. 근데 엄마, 나 후회 안 해. 엄마 덕분에 우리 영민이 영재 이렇게 잘 컸잖아. 고마워 엄마. 정말 고마워. 그 말을 하는데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시더군요. 그리고 감은 눈에서 또 한 줄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로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생 외동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만 하시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장례식장에서 저는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외동딸이라 상주도 저 혼자, 조문객 맞이도 저 혼자, 장례 절차 챙기는 것도
저 혼자였어요. 남편은 와서 자리만 지켰고 시어머니는 발인 날에야 잠깐 얼굴을 비치셨습니다. 그것도 향 한 번 피우고는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가셨어요. 조문객이 뜸한 새벽 시간 텅 빈 빈소에 혼자 앉아 어머니 영정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세상에 저 혼자만 덩그러니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친척이라곤 먼 사촌 몇 분이 다였고 그분들도 잠깐 얼굴만 비치고 가셨어요.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외동딸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고생만 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이 이렇게 쓸쓸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어머니 영정 앞에서 밤새 빌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자주 찾아갔어야 했는데, 종갓집일 핑계로 엄마를 외롭게 둬서 미안해. 그렇게 사흘밤을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발인 날 시어머니가 오셔서 하신 그 말씀. 안사동 가셨으니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집안일에 신경 써라.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친정어머니 영정 앞에서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 사진만 바라봤어요. 3일장을 치르고 어머니를 선산에 모시고 마지막 흙 한 줌까지 덮고 나니 온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사흘을 거의 못 자고 못 먹었어요. 눈은 퉁퉁 부어 앞이 잘 안 보일 지경이었고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며칠 집을 비웠으니 가서 좀 쉬고 추슬러야 하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검은 상복 그대로 화장기 하나 없는 퉁퉁 부은 얼굴로 시댁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마당에 신발이 가득했습니다. 20켤레, 아니 그보다 더 많았어요. 집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부엌 쪽에서는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무슨 일이지? 누가 왔나? 어리둥절해하며 마루로 올라서는데 거실 가득 친척들이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큰 집 작은 집 사촌들의 시누이 정수기까지 줄잡아 20명은 훌쩍 넘어 보였어요. 나중에 세어보니 정확히 2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가 떡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이제 오냐? 사람들 다 모였는데 상은 누가 차리냐? 얼른 옷 갈아입고 부엌으로 들어가라.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상이요? 오늘 무슨 날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차시더군요. 무슨 날이라니? 오늘이 내 시할아버지 기일 아니냐? 까맣게 잊었어? 친척들 다 불러놨다. 어서 들어가 제사상 차려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사흘 동안 친정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막 돌아온 사람입니다. 친엄마를 땅에 묻고 흙도 채 털지 못한 상복 차림으로 들어선 며느리한테 시할아버지 제사상을 차리라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친정엄마 장례 치르고 막 오는 길이에요. 사흘 동안 한숨도 못 잤어요. 제사는 오늘은 좀 다른 분이 도와주시거나 사온 음식으로라도 지내면 안 될까요? 저 정말 몸이 말을 채 끝맺기도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뭐? 사온 음식? 조상님 제사상에 사온 음식을 올려?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리고 내 친정엄마 죽은 거랑 우리 집 제사랑 무슨 상관이야? 출가 외인이 친정일에 무슨 미련을 그렇게 둬? 그리고 이어진 그 한마디. 제 28년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그 말. 네 애미 죽었다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할 셈이냐? 거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24명의 친척들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그건 너무하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누이 정숙이가 거들더군요. 맞아요, 옳게. 시집 온 사람이 친정일로 시댁 제사를 빠지면 쓰나. 우리 어머니 말씀이 100번 옳지. 어서 들어가요. 사촌 동서 하나는 옆에서 소곤거렸습니다. 하긴 친정엄마 돌아가셨다고 시댁 제사 안 지내면 그게 며느리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영.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8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무언가가 그날 그 자리에서 결국 끊어진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멈췄습니다. 사흘 내내 흘리던 눈물이 거짓말처럼 뚝 그치더군요.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박또박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28년 동안 이 집 제사 한 번도 빠진 적 없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전 부치다가 진통 와서 주저앉았을 때도 어머니는 상부터 차리라고 하셨지요. 저는 그날 상 다 차리고 병원 가서 영민이 나왔습니다. 시아버님 병수발 7년 제 친아버지도 아닌 분 똥오줌 받아가며 제 손으로 다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다들 하는 거다라고 하셨지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친척들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친정엄마 평생 외동딸 하나 시집 잘 보냈다고 자랑하며 사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가 사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외동딸이라 상주도 저 혼자, 조문도 저 혼자, 장례 절차도 저 혼자 다 치렀어요. 그동안 이 집에서 누가 저 도와주러 온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어머니는 발인 날에 잠깐 오셔서 산 사람은 살아야 하지 하고 가셨고요. 거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 묻고 흙도 못턴 채로 돌아온 며느리한테 어머니는 위로 한마디는커녕 제사상부터 차리라고 하시는군요. 그리고 네 애미 죽었다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할 셈이냐고요. 저는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도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며느리 도리는 그렇게 따지시면서 어머니는 사돈 도리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뭐라고? 사돈돌이? 내가 뭘 어쨌다고? 어머니, 사돈이 돌아가셨으면 조문을 가시는 게 도리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3일장 내내 콧배기도 안 비치시다가 발인 날 잠깐 오셔서 향 한 번 피우고 가셨어요. 그것도 위로 한마디 없이 정신 차리고 집안일 신경 쓰라는 말만 하시고요. 그게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도리입니까?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셨는지 입만 벙긋거리셨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은 친척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기 계신 친척분들께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사 제가 안 차립니다. 못 차리는 게 아니라 안 차리는 겁니다. 친정엄마 보내고 사흘 만에 돌아온 사람한테 제사상 차리라고 부르신 그 마음들, 저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정제사가 급하시면 여기 24분이 손수 차리시면 됩니다. 부엌에 재료 다 있어요. 시누이 정숙 씨는 친정제사법도 훤하시니까 진두지휘하시면 되겠네요. 시누이 정숙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아니, 옳게 그게 무슨... 왜요? 형님은 친정제사 때마다 저한테 산적 두툼하게 썰어라, 식혜 빨리 내와라 지시하셨잖아요. 그렇게 잘 아시니 오늘은 형님이 직접 하시면 되겠네요. 28년 동안 손 하나 까딱 안 하셨으니
오늘 하루쯤은 하셔도 되잖아요. 정숙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안절부절 못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이야. 일단 들어가서 얘기. 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사람. 조금만 참아라는 말만 반복했던 사람. 여보, 28년 동안 당신한테 조금만 참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신혼 때도, 애 낳을 때도, 아버님 병수발 들 때도. 그 조금이 28년이에요. 이제 그 조금이 다 끝났어요. 더는 안 참아요.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미리 챙겨둔 것도 아닌데 손이 알아서 움직이듯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쓸어 담았습니다. 통장과 도장, 신분증, 그리고 친정어머니 영정사진. 그것만 챙겼어요. 가방을 메고 거실로 나오니 모두가 저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시어머니가 외치셨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으며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친정해요. 우리 엄마 49제까지는 엄마 곁에 있어 드리려고요. 그게 외동딸인 제 마지막 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2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집 대문을 제 발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을 나서는데 신기하게도 발걸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28년 동안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그제야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봄바람이 뺨을 스치는데 그게 어찌나 시원하던지요. 저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가방 속 친정어머니 영정에 대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나왔어. 28년 만에. 엄마, 나 잘한 거지? 마치 어머니가 그래, 잘했다, 우리 딸하고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해서 어머니 영정을 다시 모셔놓고 저는 그제야 밀린 잠을 잤습니다. 사흘 만에 깊은 잠이었어요. 꿈도 안 꾸고 푹 잤습니다. 그런데 잠든 지 1시간쯤 됐을까요?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번호였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끊겼다가 또 울리고 끊겼다가 또 울렸어요. 그러기를 10여 차례. 결국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건 뜻밖에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제가 2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어요. 순이마, 거기 있니?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가 울먹이고 계셨어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순이마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어서 돌아와라. 응? 돌아와줘.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을 이으셨어요. 네가 나가고 나서 친척들이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 형수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저러시겠냐고. 사돈 돌아가셨는데 제사상 차리라고 한 건 너무했다고. 다들 그러면서 하나둘 가버렸어. 제사는 결국 못 지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잠시 흐느끼셨습니다. 막내 정우가 나한테 그러더라. 어머니, 형수님 아니었으면 이 집 진작에 망했어요. 형수님이 28년 동안 이 집 떠받친 거 어머니가 제일 잘 아시잖아요. 형수님 안 돌아오시면 저도 이 집이랑 인연 끊겠습니다라고. 그 말을 듣는데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순이마,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군 거 이제야 알겠다. 내 친정엄마 돌아가신 날에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가 사람이 아니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서 돌아와줘. 응? 저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돌아갈게요. 하지만 그냥은 안 돌아갑니다. 3가지 약속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 뭐든 말해라. 뭐든 들어주마. 첫째, 친정엄마 49제까지는 저 친정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시댁일은 잠시 잊고 우리 엄마 곁을 지킬 거예요. 어머니께서 양해해 주세요. 그래, 그래라. 49제까지 있어라. 둘째, 이 집 제사 이제 줄입시다. 1년에 11번 제사에 차례 2번 너무 많아요. 조상님도 그렇게 자주 부르면 편히 못 쉬세요. 합쳐서 1년에 2~3번으로 줄이고 음식도 손수 다 만들지 말고 적당히 사서 씁시다. 정성은 음식 가짓수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예요.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망설이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9대째 종갓집 법도를 목숨처럼 여기던 분이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동안 너 혼자 그 많은 제사를 다 짊어졌으니 그래, 줄이자. 줄여. 셋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앞으로 이 집안일은 정환 씨랑 신우이 형님, 시동생 정우 씨까지 다 같이 나눠서 합니다. 저 혼자 다 하는 거 이제 안 해요. 제사 음식도 같이 만들고 명절 준비도 같이 하고 설거지도 돌아가면서 합니다. 며느리는 일손이 아니라 이 집 식구예요. 식구면 식구답게 대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그래, 다 그렇게 하마. 내 말이 다 옳다. 내가 그동안 너를 식구가 아니라 일손으로만 봤구나. 미안하다, 순이마. 어서 와라. 기다리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묘하더군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습니다. 28년이 걸렸어요. 제가 사람 대접 한 번 받는데 28년이 걸린 거예요. 진작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 세월이 덜 서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친정어머니 영정 앞에 앉아 가져온 막걸리 한 잔을 따라 올렸습니다. 엄마, 나 49제까지 엄마랑 있을 거야. 그동안 못한 얘기 다 하자, 우리. 그리고 엄마, 나 이제 그 집에서 사람 대접 받으면서 살 거야. 엄마가 자랑스러워하던 딸, 이제 진짜로 당당하게 살게. 그러니까 엄마 하늘에서 이제 마음 푹 놓으셔. 응? 그렇게 말하는데 창밖으로 들어온 봄볕이 어머니 영정을 따스하게 비추더군요. 마치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친정에서 49제를 다 치르고 시댁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첫날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고 계셨던 겁니다. 28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왔냐? 배고프지? 내가 된장찌개 끓였다. 간이 맞을지 모르겠다. 어디 먹어봐라. 저는 그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간이 좀 짜긴 했지만 그렇게 맛있는 된장찌개는 처음이었어요. 그 후로 우리 집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사는 약속대로 1년에 2번으로 줄였어요. 시할아버지, 시할머니 제사를 합쳐서 1번, 시아버지 제사 1번. 그렇게요. 제사 음식도 다 같이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전을 부치고 시누이 정숙이는 나무를 묻히고 시동생 정우는 장을 봐왔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하며 거들어 주셨고요. 그러니 그렇게 힘들던 제사가 오히려 식구들 모여 도란도란 얘기하는 즐거운 날이 되더군요. 시누이 정숙이도 많이 변했습니다.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옳게 그동안 내가 너무했지. 친정 와서 손 하나 안 까딱하고 입만 살아서 미안해. 우리 엄마 모시느라 우리 집 제사 지키느라 올케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날 옳게 나가고 나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저는 정수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형님, 지난 일은 됐어요. 이제부터 잘 지내요, 우리. 식구잖아요. 남편도 변했습니다. 더는 조금만 참아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앞에서도 제 편을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시어머니가 옛날 버릇처럼 저한테 뭐라고 하시려는데 남편이 딱 막아서더군요. 어머니, 수님이 그동안 충분히 고생했어요. 이제 우리가 좀 도와줍시다. 그게 사람 사는 도리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28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랑 결혼하길 잘했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한 건 시어머니였어요.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님아, 내가 늙어서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너를 며느리로 들였으면 너도 내 딸이나 마찬가지였는데 나는 평생 너를 남으로만 봤구나. 내 친정엄마가 너를 시집 잘 보냈다고 자랑했다는데 내가 그 자랑을 부끄럽게 만들었어. 미안하다. 남은 세월은 내가 너한테 잘하마. 우리 딸.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부른 건 28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만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도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우셨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 집은 예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화목해졌습니다. 큰아들 영민이는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가정을 꾸렸고 둘째 영재는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이제 70이 훌쩍 넘으셨지만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십니다. 가끔 저더러 수님아, 우리 어디 바람이라도 쐬러 갈까? 하시면서 손을 잡아 끄실 때면 저는 지난 28년의 서러움이 다 녹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자랑하려는 게 아닙니다. 제 시어머니를 욕보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처럼 가슴에 사연을 묻고 묵묵히 참고만 사는 분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그것을요. 저는 28년을 참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라고, 참는 게 효도라고, 참는 게 가족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참음은 사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를 곪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용기를 내어 제 목소리를 내지 않았더라면 우리 집은 영원히 그 비뚤어진 모습 그대로였을 거예요. 물론 무작정 화를 내고 뛰쳐나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그날 시어머니께 했던 말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욕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28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차분하고 또박또박 사실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무조건 항복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지요. 진짜 용기란 무작정 참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터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당당하게 말하는 것. 그게 진짜 용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친정어머니께 평생 거짓말을 했던 게 가장 후회됩니다. 나 잘 지내, 엄마. 걱정 마. 그 거짓말이 어머니를 안심시킨 줄 알았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진짜 제 마음을 한 번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든 거였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임종 직전 그 거짓말 뒤에 숨겨진 딸의 고생을 어렴풋이 아셨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 눈물이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세요. 그게 그 사람을 더 위하는 길입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저처럼 평생의 후회로 남기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처럼
가슴에 말 못할 사연을 묻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딸로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정작 자기 목소리는 한 번 내보지 못한 분들이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런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일손이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더는 못 참겠다 싶어 용기를 냈던 순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지금도 무언가를 꾹 참고 계신가요?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인생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살아온 날들이 비록 서러웠을지라도 남은 날들은 부디 당당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들이니까요. 여기는 여러분의 인생 사연이 머무는 곳, 인생사연 우체국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